사사카와 재단은 지금 일본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사사가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설립을 합니다.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A급 전범이었어요. 그러니까 키시노부스케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42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일제 간점기에 마약을 재배하여서 그 마약을 재배한다라는 것은 당시 일본의 국책이었습니다. 마약을 그러니까 특히 그 사람은 그 일본도 일부 했지만 주된 재배지가 한반도였죠. 예, 한국에 그러니까 양키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배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마약 재배에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그때 마약을 재배했기 때문에 한국에 그런 문화가 안쪽 문화가 생긴 것이고요. 일제가 마약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 자금 그리고 그 식민지가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 자금 그런 곳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을 그 마약을 재배하여서 판매하는 것으로 조달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약 재배를 국책으로 쓴 나라는 네덜란드가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 영국이죠. 영국은 아편 전쟁으로 상당히 유명하지만 일본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게 세계에서 세계 국가만 마약 재배를 국책으로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책임자가 사사카와 료이치였어요. 예, 예. 그래서 사사카와 료이치는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A급 전범 혐의자가 됐고 그래도 가까스로 사형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석방된 거죠. 그래도 그 이제 그러한 과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나 극우파였기 때문에 키시노부스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신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먼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견정을 시작했어요. 그 보트 견주잖아요. 사실상 견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재단 설립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카와 재단이고 사사카와 재단의 목적은 미국을 로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게 패배한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로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사람들의 절박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로비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 사사카와 재단의 지부 아주 세계적인 지부 막 그쪽에 오히려 본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친일적인 일본의 호위적인 미국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 일본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라기보다 그런 전쟁 책임자들이죠. 그런 특히 전범들이 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 한국에 대한 로비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사카와 재단은 로비를 하지만 그러나 특히 일제의 그 범죄를 소리 높여서 외치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의 친일적인 인사를 만들기 위한 로비 활동이 또 미국 다음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아무래도 아직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하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는 처음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소문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요새는 상당히 그 음성적으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하면 다 이거는 극우파의 조직이다. 그러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름을 니폰 재단이라고. 일본 재단, 재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니폰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재팬 그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순수 일본어로 니폰 재단, 니폰 파운데이션 그런 식으로 요새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암약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준이라는 분이 전에는 사사카 재단 한국 지부에 사무국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꾼 거죠. 왜냐하면 이름으로 바꾸면 또 일본 무슨 기금이라고 하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알 수가 없게 되면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로비 활동을 지금도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극우파 논리인데요. 일본 안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작은 1993년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일본 해위라는 것은 80년대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93년에 코노 담화를 일본에서 코노 요헤이가 발표해서 위안부는 간제 연행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우파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파의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차금으로 도입해가지고 논리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93년입니다. 그 다음에 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나와가지고 무라야마 촌리가 대표한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했고 또 식민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 무라야마 담화도 이제 완전히 부정해야 되겠다라는 우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93년에 자민당이 한번 정권을 잃었습니다. 1년간 호소카와 정권이라는 비자민계 정권이 있었고요. 그때 일본 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진보 세력은 논리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파 측은 논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논리화 시켜야만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가 있고 그 논리화한 작업을 통해서 우파 정권을 다시 아주 뭐라 할까 기반을 아주 강화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거하고 아마 뉴라이트는 비슷한 움직임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까지 갔어요. 뉴라이트 운동은 아마도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진 이후에 2000년 초정도부터 이제 새로운 우파의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 측하고 비슷한 부분은 한국의 우파들도 새로운 우파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 중에는 진일적이지 않은 전통적인 우파가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 중에서는 진일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우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일본의 논리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아마도 여러 가지 모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제징용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일제간점기는 변동한 사회였다. 조선인에 대해서 불평등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신화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성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특히 중국이나 한국의 일제간점기에 대한 범죄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온 반일 전적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을 보면 다 먼저 2000년 아까 이야기한 위안부 문제는 93년부터인데요. 간제지원 문제는 2000년 전부터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그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똑같아요. 네, 물론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런 저자들은요, 자신의 연구도 거기에 가미시켜서, 그러나 베이스가 되어 있는 논리는 거의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했고 그 책이 2월 말에 나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또 일본 논리 그대로를 말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또 싣고, 거기에 또 그 저자들의 새로운 이야기. 네, 그러나 베이스는 똑같아요. 근처에 있는 논리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일본 쪽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예, 예를 들면 간제지원 문제에서도 탄광으로 많은 조선인이 모집이라든가 아르손이라든가 징용으로 실제적으로 동원되었지만 임금은 똑같이 줬다라든가, 이게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X는 같다고 해도 조선인의 경우는요, 60%에서 70%는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예, 다 시비라든가 그것으로 건재했고, 나머지는 간제 조금을 시켰어요. 예, 근데 간제 조금을 하는 것은 사감이 돈장이나 도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준도퇴직한 조선인 혹은 도망가는 사람들 80%였거든요. 탄광이 아주 힘들잖아요. 도망간 조선인들의 그러한 60% 정도까지의 조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단 예금은 시켰지만, 조금은 시켰지만, 일본인들이 다 돈장하고 도장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고달한 차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일 전적주의 저자들은 완전히 폐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연구한 사람만 깊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X가 같다라든가 혹은 일본인의 80% 정도였다, 그러면 큰 차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네, 또 예를 들어 탄광이라는 것은 단지 일본에서도 거기에 취업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탄광의 시작은 처음은 급빈층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근데 급빈층이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일본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고 하면 죄수들을 강제 노역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인이나 중국인이나 포로들을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국에서 좀 더 그 세밀한 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 반일 전적주의 저자들이 한국의 역사 교육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곡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좀 저는 더 깊이. 예, 깊이 그 정확하게 전체상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의 그 시스템을 먼저 알게 되면 그게 완벽한 차별이었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일단 끝났다라는 것은 보상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그 전식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죠. 혹은 미부르금이죠. 이런 것에 대한 그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보상은 끝났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나 그때 그 사실 그 일본은 무산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줬거든요. 네, 그러나 유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것은 3억 달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본이 그 갖고 있는 자료를 한국정에서 내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때 없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3억 달러 이상의 그 많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에 들어가서 일본 쪽에서 오히려 그런 자료가 더 발견되니까 이제 그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거죠. 일본이. 일본 자체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가서 개인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그 돈을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또 바뀌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그거는 그 일본 내에 재판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거는 한국 내에서 하면 또 그 법역이 달라요. 예, 법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다 무시하고 감춰놓은 내용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충분히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65년도에 일단 끝난 것은 극과 대극과의 내용은 끝났지만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은 일본 법원의 그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 법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거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역이 다른 현재 시스템에서 한국의 2018년에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일본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오히려 우리가 한국이 그 기익을 생각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 약속으로도 오겼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루만큼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먼저 코노 담화로 그 어느 정도 간제 연행도 인정했고 그 다음 그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 그게 민간 기금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피해자들에게 계속 그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그 한국정에서는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2015년 12월에 그 드디어 합의를 해서 불가역적이다 라는 말까지 붙여놓고 이제 이것으로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15개를 순수한 이게 민간 기금이 아니라 일본 국가의 돈으로 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생각하면 일본 국가가
사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한국정에서도 단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또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대충 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고 또 아베 정권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나 거기에도 약간 문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일본은 그 15개를 배상금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주는 돈이고 그렇지 않고 일본은 15개도 보상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그 조법적인 행위였지만 손해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는 돈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국가의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일본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고 15겐 정도는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으로서는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주고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래는 박근혜 정권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밀려버린 거죠.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쭉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마지막에 결실이 이게 잘못된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은 보장을 했죠. 한국도 그때 보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 사과를 한 것 같이. 그러나 그거는 그 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에 대한 미안하다라는 말이고요. 범죄였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합의는 사실은 일본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돈만 줬고. 근데 한국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국가가 그 보상은 쭉 해줬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의 대부분은 그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 그것이야말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 대 국가의 합의라고 해도 또 문서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 이게 조약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쪽의 생각하고 일본 쪽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 쪽의 주장을 좀 더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아베 정권이 말하는 내용만 듣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하고 일본의 불화라는 것을 낳고 있는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안에서는 조준동 한교레라든가 그런 일본판으로 한국안을 일본말로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한국방 일본 신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 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의 숫자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역시 정보의 불균형라는 부분이 그 서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는요 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아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혹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단지 그 근대화라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지 않고 일제 강점기를 만들지 않아도
한국하고 충분히 협력하면서 한국의 근대화라는 것은 일제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그 부분이 수치적으로 맞다라고 해도 그거는 한국인을 위한 근대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근대화였고 일본을 그 아시아 침략의 기지로 만들기 위한 근대화였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으로 한국인을 위한 근대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가 망한 후에 그 6.25까지도 5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년간에서 한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세계의 그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일제 강점기까지 그 일본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인프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주 그 가난한 나라 촌락해요. 그거는 6.25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그 한국인을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교육만 하고요. 고등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남은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 시스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인 속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만 그것을 쓸 수 있고 그 고도한 그 기능을 절대 조선인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식민지화의 진실이고 그러니까 조선을 근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그 새로운 그 한반도 일본을 근대화시킨 것이지 그 조선이나 한국이나 조선인을 위한 근대화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6.25로 다 파괴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 식민지화 근대화론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논리입니다. 수치만 보고 말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약간 비교하기가 네.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비교한 연구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36년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하나 먼저 전신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동화 정책이라고 해서 동화시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전신을 완전히 일본 사람의 전신으로 바꾼다라는 동화 교육을 했거든요. 그 교육을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6년간의 그 동화 교육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피해라는 것은 아주 지대한 피해가 있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남는 하나의 전신적인 마이너스 부정적인 유산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년간은 그거는 물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견해가 강하지만 3년간의 피해는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신적인 내용이 물론 그러니까 공산 집단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것이 쭉 전신적으로 남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역시 생명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네. 그 불매운동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그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매운동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본 제품을 그렇게 많이 샀나? 라는 부분이죠. 한국 제품도 좋은 게 굉장히 많고 일본 제품 못지않는 게 지금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굳이 왜 일본 제품을 선호하느냐? 또 일본 제품이 아니더라도 세계에는 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 일본 요배라고 해도 그 왜 대만도 있고 뭐 중국도 물론 있고 그 다른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선택지를 일본 쪽에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그 특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젊은이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좋은 게 많은데 일본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현재까지 일본 제품을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매운동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오히려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한국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아직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부 대 전부하고 금미 대 금미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라는 것은 그 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산적으로는 그렇게 문화 교류라는 것은 그너질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러나 자 그게 또 문화가 또 전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베 총리가 왜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한중일 그 정상회담에서 계속 정상끼리 사이가 나빠도 민간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또 관광의 활성화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속셈이 있는 거죠. 지금 관광이 활성화돼야 도쿄 올림픽도 이제 잘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도쿄 올림픽의 해 올해잖아요. 2020년에 4천만의 그 관광객 유치를 공언을 했어요. 그게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 전체적으로도 지금 아베 정권이 그 불매운동 때문에요. 규슈라든가 홋카이도라든가 뭐 대마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키나와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반감이 아주 고졌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할 때 엄청나게 패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의료해서 그런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민간 교류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또 아베 총리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문화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이것은 끊어지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선거에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뭐 스캔들도 좀 있으니까 중요한 선거가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올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하면 아베 정권이
자민당 쪽에서요 70위석이 사라진대요. 그 정도로 지금 타격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시키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을 그냥 전수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면 가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은 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아베 정권은 이제 한국하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뜻이 있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다음 그러니까 좋은 정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일로 일본에 가는 것은 놀러 순수하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시민들의 교류로 일본 시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판 아베 세력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의 교류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 안 가도 그분들이 오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교류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세밀하게 생각해서 올바른 시민들의 교류는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위홈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등록하고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는 저는 없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대비하고 있고 어디를 간다라는 이야기는 미리 하지 않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되는 공개 강연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경호원하고 함께 가고 있고 제 소재지를 알리지 않는 거. 여기도 기본적으로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도 않습니다. 네. 물론 제가 여기에 없을 경우도 대단히 많고, 네네. 그런 식으로 모든 대책은 일단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일본에서 독도 책이나 위안부 책을 일본어로 냈어요. 그랬더니 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학자다라는 것을 많이 언론 쪽에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온 일본의 언론인들은 제 책을 읽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 책을 보면 이러한 논리구나 라는 거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위안부는 손노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알기 쉬운 일본어로 일본 공문서를 번역해서 일본에서 냈어요. 네, 그것을 옛날에 공문서 집은 다 옛날의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현대 일본어로 번역해서 냈어요. 일본에서. 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평가가 좋아졌어요. 물론 뭐라 할까 비이선적인 극우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선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일본에는 상당히 이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의 보편적인 전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베 정권 7년간에 만들어진 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혐한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베 정권의 틀어서 늘어난 만들어진 전소입니다. 그거는 아베 정권이 특히 지산파를 장악해가지고 한국과는 달리요.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지산파 반송입니다. 그 지산파 반송을 완전히 장악한 아베 정권은 지산파를 통해서 혐한을 계속 퍼뜨리고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아베 총리가 지령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혐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인들의 전소가 보편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저하고 비슷한 전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용의자들이에요. 일본 내 위안부 용의자라든가 독도 용의자라든가 또 그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용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저하고 똑같거든요. 네. 물론 용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아주 그 일본의 현재 그 지배적인 전소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민주당 때는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국에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요. 지금 극우파 아베 정권이 만들어낸 그 전소라는 것은 또 준도 우파라든가 혹은 진보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의 준도 우파 혹은 그 준도 좌파 진보 쪽에 가까운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아베 정권이 그 정말 잘못되어 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위안부 문제는 손노의 문제이고 또 독도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영토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교수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제 지원 문제는 한국이 말하는 게 옳다라는 그러한 교수들도 꽤 많습니다. 예, 네,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일본인들은 그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예,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일본의 50%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일본의 전술라는 것은 정치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한국에 오면 그 화장품도 좋고 가방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곳이 사고 옷도 굉장히 돈 때문에 가면 일본에서 엄청나게 비싼 거 한국에서 싸게 살 수가 있고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사이가 나쁘다라는 것도 몰라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주로 문화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또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정치 토크쇼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그 전편에서 즉 정치 토크쇼잖아요. 이게 일본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그 교내의 차이 거기에도 관심을 안 가지며 영향을 안 받는 일본인들이 많다라는 거. 네네. 그런 오히려 그쪽이 보편적인 일본의 전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첫 번째 이야기 했지만 특히 그 부분을 그 13년 이후 일본 극우파가 아주 강하게 논리화를 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포스라는 것은 그냥 전통을 지키는 것이 포스의 기본적인 권리였는데 그것이면 안 된다. 논리가 필요하다. 라고 된 거죠.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그 진보 정권에서 다시
그 보수 정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진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됐기 때문에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수의 논리를 벗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보수의 논리가 진리다. 그런 식으로 또 느끼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열심히 논리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반일 전적주의 같은 책도 나오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극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읽으면 역시 가장 그 비판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을 가장 비판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 보수 정권 비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면 약간 정치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논리, 또 논리를 추구했으니까 이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하면 그것을 믿어버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또 상대를 촉시하는 교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결의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현상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은 그 대결에서 뭐라 할까, 극우파가 현재 이겨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하나만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라기보다 그대 1 정도. 예, 그 일본의 그가 극우적인 목소리고 1은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소리고, 그것은 그러나 50% 안에 그대 1이고요. 50%는 관심이 없어. 이게 일본이고, 한국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10% 정도이고, 나머지 그 10% 안에서 45대 45 정도 지금 이거 싸우는 현상이 되어 있고, 이거 그러니까 누가 어느 쪽이 국민을 설득하느냐, 국민들이 어느 쪽에 설득을 당하느냐 라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이 모여도 3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이 모였어. 보통 200명, 300명. 저번에는 3,000명 정도. 네, 그거는 한국에서는 30만 명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3,000명 정도. 네, 그거는 한국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라는 게 일본은 45년까지였잖아요. 예. 그 45년까지는 완전히 군사 독재예요. 예. 그것이 대표한 전쟁을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이러한 중심에 일제 간점기나 그 대표한 전쟁, 침략 전쟁 다 극우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이에요. 완벽하게. 예, 그때 반대하는 사람 다 단합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사 독재죠. 쉽게 말하면. 네, 그때는 쭉 마지막은 군부에서 다 존리가 나왔기 때문에 군사 독재죠. 네, 그게 망했어 그때.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민주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 메가도를 위해서. 메가도가 일본을 위해서 민주화시킨 것입니다. 네, 그러나 6.25 때문에 이제 전범도 조금 살려주고 완전히 일본을 민주화시켜 버리면 이제 조금 뭐라 할까, 동방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서 군사적으로도 조금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역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도 하에서도 완전한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지는 못했고 중도 우파 쪽에서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정도까지가 거의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자민당 안에 중도 우파. 그런데 또 역시 반공이라는 게 또 일본 안에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라든가 당시, 그리고 중공이라든가 중국이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반공이라는, 이것은 여기 한국의
군사 정공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춘도 우파라고 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진보 세력들이 자라나는 어떤 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안의 진보 세력이 아니라 극자가 상당한 뭐라 그럴까 가격 투쟁으로 나간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특히 72년에 그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제 그러니까 좌파 진보는 그러한 폭력 세력이다라고 오인을 받고 몰락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은 오히려 군사 독재 우파가 폭력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쭉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오히려 진보 세력은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45년까지는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네, 그러나 45년 이후 오히려 극우파를 완전히 제압시킨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연합극, 그러니까 메가도 중심으로 하는 GHQ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라는 것이 뭔가 중도 포스니까 선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런데 극자가 또 나오니까 이제 진보, 좌파는 이제 완전히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이러한 인식이 70년대 중반에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위라든가 하면 그쪽의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닥치가 붙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됐으니까 이제 아베 정권이 좀 더 폭력적으로 바뀌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폭력적으로 바뀌면 일본인들도 스스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한국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으로 나가는데 일본은 민주주의 혁명에 나갈 필요가 없는 선량한 보스들이 일본을 2000년 초전도까지는 쭉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도 민주당 정권도 좀 3년간 있었고요. 특히 2012년 이후 극우파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을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했어. 예. 그러니까 요새 일본인들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아베가 뭔가 큰 실수를 하면 바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은폐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바다에 반류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에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방송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지산파를 장악했다라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일본 지금 아베 정권이 극우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발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은폐를 하면서도 후쿠시마가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후쿠시마로부터 거기 성화가 스타트하거나 후쿠시마를 조심시켜야 되는데 아베 총리는 이번에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으로 하려고 너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한국 정부 안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재료를 한국에서 가져가서 거기 셰프라든가 같이 가는
방안은 벌써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도쿄 올림픽 때요. 도쿄 올림픽 아니라 서울 올림픽 때 1988년 일본 선수단이 일본 식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한국 식재료는 더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일본 쪽의 이야기를 안 하냐?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역사를 도외시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문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쭉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도 일본이 우리에게 해왔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에 그때 도롭다고 했지 않느냐? 도롭질 않은데. 그래, 우리도 그런 의료가 있으니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음식이 뭐가 더러우냐? 더러운 게 반사능도 그때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 선수를 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이건 산대주의니까 그때 너희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걱정이 되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걱정 없도록 다 공개해라.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영국 같은 데는 왜 반사노 올림픽을 하냐 이러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후쿠시마에서의 여러 가지 위료적인 수치를 일본이 은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혈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후쿠시마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km 이내는 안 되지만 20km 밖에는 돌아가도 된다고. 그럼 체르노빌은 30km 이내를 몇십 년간이나 통제했는데 일본은 벌써 몇 년 만에 20km까지 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는 같은 레벨이었거든요. 소련의 체르노빌. 예, 체르노빌. 예, 지금 우크라이나이지만 체르노빌 사건 원전 사건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건은 레벨 7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체르노빌은 콘크리트로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반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3호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는 그대로 노천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반사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적어도 몇십 년, 100년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식재료를 다 제공한대요 선수들에게. 이게 무슨 금식한 일을 하냐고.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도 많이 생체 실험하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무한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하지 않아 가지고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개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혼에 긴급 사태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이럴 때 긴급 사태 정황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식으로 개혼을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본 국민들도 희생시켜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베는 후쿠시마 식재료를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선수촌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다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왜 하냐? 후쿠시마가 아니라 아주 가장 먼 가고시마 식재료이면 괜찮지. 그런데 왜 굳이 후쿠시마 식재료를 그렇게 먹이려고 하느냐? 이게 세계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예. 그렇게 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냥 먹는 건 문제가 없지. 그 정도는.
먹고 나서 이제 그게 먹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발상을 하는 그 수상이 어디 있냐고. 그 키시노브스케가 생체 실험을 한 7.3.1 부대 책임자잖아요. 가장 그 위에 있었던 그 만주국의 책임자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게 7.3.1 부대 그 하우르핀에 있었던 그때 만주국 지배하에 거기에 있었던 게 7.3.1 부대예요. 그러니까 키시노브스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다 생체 실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손자는 또 세계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려고 그런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제 견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4년간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도쿄올림픽에 가지 마라라는 것은 절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보이콧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곳에는 찬성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또 4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도쿄올림픽 자체가 이제 어떻게 개최가 위험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받아들이겠습니까? 의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가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아직은 도쿄올림픽까지는 5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정도까지 다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메로스 때도 엄청나게 긴 기간 계속 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일본에서 사실은 네티즌들이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도쿄올림픽 할 수 있냐고. 아주 괜찮은 언론이 이제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다른 언론에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사이다 사이다 발언. 뭐 그런 것처럼 네네. 그런 또 행동을 하시니까 예. 뭐 지적했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새해 인사도 좋고 뭐 예. 서울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재 방식이나 보도 방식은 상당히 뭐라 할까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상쾌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소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좋은 또 제보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